알면 할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출발합니다. 고고싱. 어디 출발해? 말 들었어? 나는 출발 오프닝을 비디오 여행. 어쩜 이렇게 잘하지? 생각하고 보면서 듣고 어디 있었는데 출발해? 출발합니다 해서 깼어. 근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조금 살짝 일부러 변화를 바꾼 좀. 거야? 아 진짜. 좀 밋밋하잖아 항상. 맞아요. 그래요, 그래요. 나중에는 더 소리 지르면서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VJ 특공대처럼 할 수도 있어. 출발 막 이러면서. 여기도 지식 저기도 지식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하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주의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슐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뵀는데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요즘 꽃가루 때문에 느끼는 게 팟캐스트 하려면 꽃가루 알레르기가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꽃가루가 있어요 요새? 저 요즘 꽃가루 너무 심해서 잠깐만 핸드폰 같은 거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야외에서 10분만 있어도 노란 가루가 끼잖아요. 그게 꽃가루구나. 나 먼지인 줄 알았어. 저는 최근에 용암액 어벤져스 엔드게임 예매에 성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IMAX 3D 레이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 달 동안 자기소개 특집 IM 그라운드 특집이었죠. 진행을 해서 한 분씩 발제를 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분 소감 한마디씩, 그리고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또 다시 돌아가서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저기 자기소개 특집을. 그렇죠. 약간 어필도 좀 해보고 아쉬운 점은 무엇이다. 아니면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좋다. 아니면 소감 한마디씩 해볼까요? 그럼 첫 주차를 했던 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뭐였지 주제가? 제가 분노 조절 잘해라는 타이틀로 이제 생활 분노를 억제하고 또 슬기롭게 즐겁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최초로 2부작이었잖아요. 그렇죠. 저희 팟캐 첫 2부작. 그리고 조회수 나쁘지 않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 정리했던 시간이어서 나름의 철학과 규칙이 있었는데 항상 머릿속에만 두둥실 떠다녔지 그거를 목차와 함께 정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고, 녹음해놓고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한 5번 들은 것 같아요. 다시 자기애가 굉장히 나 그 얘기 딱 할래. 자애가 자기 애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한 걸 제대로 전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근데 저는 분노 조절 잘했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진짜 경청하면서 그때 임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되게 즐거워했었어요. 저 그리고 그 이후로도 되게 생활 속에서 범례님의 말씀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것 좀 부끄럽다. 이것 좀 부끄럽다. 아니 그냥 막 생활 분노가 이제 일어날 때 예를 들면 범례님이 그때 예시로 들어줬던 사례들 같은 게 막 이때 범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는 말 같다 하고 좀 이렇게 좀 넘기게 되는. 내가 여태까지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막 따지고 들었다면은 요즘엔 좀 제동을 거는. 그래 따질 필요 없지. 세상은 변하지 않으니까. 범례님 가라사대 뭐 이러면서. 그래도 뭐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내면의 분노를 잠재웠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전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2주차 누구셨죠? 2주차는 저였습니다. 슐라. 물과 꿈. 네, 물과 꿈이라는 그 바슐라르라는 사람 그 이론가분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아직도 그 ASMR 얘기해 준 거 아직도 약간 그 맞아, 감각이 맞아. 살아 있어요. 그 눈 감고 있으면 막 물 떨어지는 그 느낌이 맞아. 계속 생각나요. 네, 정신분석 계보를 보면 뭐 프로이트, 칼 융, 그리고 자크 라강 이런 계보로 포스트 모던 혹은 포스트 구조주의로 이어지는데 거기서 혼자 외떨어진 되게 특이한 정신분석학자예요. 이 바슐라르라는 분이.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파트를 들려드린 거고요.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건 마지막에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막 해드렸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뭔가 정리를 못 해드린 것 같아서. 물가꿈 저는 솔직히 제 예상보다 조회수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예상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사실 물가꿈이 약간 거의 바닥이지 않을까 조회수. 왜냐면은 물가꿈이 후킹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목에서 주는 매력도가 좀 적으니까. 무조건 제목만 봤을 때. 물론 그래요? 재생하면 재밌지만. 근데 보통 제목으로 보실 테니까. 그치. 근데 물가꿈이 검색도 당연히 안 될 거고 오로지 지지익선을 보시는 분들만 재생할 수 있는 컨텐츠인 것 같아서. 피드를 보는 사람만 이번 주 거 음. 떴구나 이러고 볼 수 있는 컨텐츠긴 했죠. 우리가 슐라님 얘기는 특히 조각조각을 들어서 다 이해될 것 같지는 않고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은 하는 순간이 올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슐라 유니버스야 지금. 조각조각을 모으고 되게 있는 진짜 거야. 큰 이야기라서 한 번의 이야기는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느 순간 할
것 같아요. 다음 누구시죠? 다음은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복잡한 세상의 UX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제가 평소에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되게 관심 있게 보는 시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품이 서비스가 있으면 이거는 만들 때 어떻게 사용자들이 쓰기를 기대하고 만들었겠구나 하는 관심에서 이제 보게 된 이야기들인데 생각보다 이야기가 뭐 어렵지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과 되게 친숙한 이야기구나 해주셔서 또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UX 편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몽님이 아직 여태까지 2번 발제하셔서 뭐 이게 하몽님의 컬러인 것 같다 말하기는 좀 오버할 수도 있는데 네네. 하몽님 거는 대부분 되게 라이트하고 진짜 데일리하다는 게 느껴져요. 뭔가 데일리한 상황 속에서 되게 얘기도 쉽게 풀어주시고 들을 때도 부담이 없고 그만큼 제 생각이 깊지 않아서요. 하루하루 편하게 살면 아니, 되죠. 뭐. 칭찬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재밌었어요. 마지막으로 준비하셨던 분이 저죠. 양자역학. 깜짝 놀랐습니다. 안느 편. 안느님 진짜 편. 완전 딥하게 깜짝 얘기가 놀랐어. 됐는데, 진짜. 나 그렇게 딥했나? 걱정된다. 근데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었는데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제대로 이야기가 다 나와서 놀랐다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까지 뭐 저희가 역대라고 얘기하기엔 편수가 별로 없지만 역대 팟캐스트 녹음본 중에 가장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팟캐스트였어. 이게 중간에 놓치면 뒤에가 이해가 안 돼. 맞아. 잠깐 한눈 팔면은 따라잡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철학 공부하는 분들이 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교양으로서의 이해 이거를 진짜 약간 기본 베이스처럼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교양처럼 공부를 해두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안느님이 주제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때 녹음 끝나고 전 집에 가서 양자역학 관련해서 엄청 검색 많이 해봤어요.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오늘 할 얘기는 종교에 대한 겁니다. 혹시 다들 종교가 있으신가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전 지난주 말미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천주교라고 했다. 네, 맞다. 근데 요즘에 그냥 잘 안 가요. 성당을? 네, 그냥 약간 좀 소원해졌어요. 모태신앙이세요? 아니요. 저 중학교 때부터 아. 다녔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다니기 시작해서 한 명 한 명 다 다니게 됐는데 뭐 요즘에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멀어진 상태입니다. 슐라님은 종교 있으세요? 저는 없죠. 근데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몇 년간 다닌 거예요? 고등학생까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할머니가 데려가셔가지고 그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회를 6-7년 다녔네요. 오래 다니셨네. 네, 오래 다녔어요. 근데 종교가 없어요? 그렇게 됐네요. 네, 어쩌다 보니까 또 저는 그러니까 읽는 책들이 좀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없었어요? 아니면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저는 제가 신실하다고 생각하고 신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발악을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안 가져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제가 출석률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강제로 부회장이 되기도 했었어요. 막 제자 훈련 이런 것도 받고. 근데 제가 거기 훈련을 받으면서 그 전도사님한테 되게 뭐라고 할까요? 무신론적인 질문을 많이 던졌었거든요. 그때도 좀 마찰이 있었고 그러다가 좀 튕겨져 나온 케이스인데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사실 기도를 막 해도 저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약간 한 단계 더 멀어지신 네. 것 같긴 한데 종교를 없다고 소개하시는 거니까. 근데 네, 저는 맞아요. 일단 있다고 소개는 했는데 멀어졌다고 한 거고. 네. 안내님은 종교가 뭐예요? 전 기독교입니다. 진짜 의외네. 계속 ING? 네, 저 모태신앙에 여태까지 기독교인데 교회 안 다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양자역학이랑 교회랑 같이 갈 수 있어요? 이게- 저번화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이거는 완전 별개예요. 여러분 기독교여도 SF 영화 보면서 막 빠져들잖아요. 그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 별개지. 음. 저는 기독교인 거랑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큰 상관관계가 있다 생각하지 않는데 주변에서 기독교인데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 되게 모순적이라고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면 따로 뭐 예배를 드리시거나 그런 건안 사실 하시는 그런 거고? 네, 안 한 지 꽤 됐어요. 내면으로 뭐 독실히 다닌 거는 학생 때까지였던 것 같고 고등학생, 중학생까지였던 것 같고 그 뒤로는 그냥 그러면 그 타이틀은 왜 계속 달고 계신 거예요? 어떤 무슨 의미로? 타이틀이요? 나는 기독교인이다라는 타이틀이 안느님한테 어떤 의미로 지금 계속 달려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근데 저는 뭐 타이틀이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제가 교회를 다녀도 난 기독교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은 신앙심이 없으신 분들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교회에 존재하고 안 하고만 따졌을 뿐이지 나는 실제로 뭐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는 별개라고 생각해서 전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건 교회 다녀요가 아니라 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종교가 있는지 여쭤봤던 이유가 오늘 이슬람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지구촌에서 가장 핫한 종교가 아닐까. 이슬람이. 네, 이슬람 종교가 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아 근데 그거 안 물어봤어요. 범례님은 무슨 맞아. 종교예요? 범례님 그래서? 종교는 뭐예요? 지금 얘기할 건데요. 이슬람이에요? 아니에요. 전도 저는- 시간인가요? 아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전도 시간이었어. 와우.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저는 철저한 무신론자고요. 어떠한 종교도 옹호할 생각이 없고요. 오히려 저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렇게 믿어요? 네. 어. 설령 신이 있다 한들 이 미물만도 못한 인간 한 명 한 명엔 전혀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약간 네. 우리가 알고 저희는 신에 대한 통념이 있잖아요. 선한 신, 완벽한 신 이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진 신의 이미지인데 그게 없으신 것 같아요. 없기도 하고 창조하신 분이 뭐 창조한 거 하나하나 관심을 두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이슬람을 포교하려고 이 팟캐스트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왜 이슬람 종교를 가져오신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얘기할 건데요. 저희가 이슬라모포비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슬람 공포증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전 공항에서도 사실 무서워요. 아, 그렇죠. 그쪽 분들 보시면. 사실 한국은 이슬라모포비아가 굉장히 짙은 나라 중 하나죠. 한국이 없는 편 아닌가요? 미국이 진짜 심하고 한국은 오히려 없다 생각했거든요. 이슬람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슬람 아니 포비아가 없다고. 포비아 굉장히 강하지 않아요? 저희가 단일 민족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고 한국이 대표되는 종교들이 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교를 만난 적도 거의 없고 그렇지. 그리고 항상 뉴스로만 접하고 대부분 안 좋은 뉴스긴 하지만 그래서 이슬라모포비아가 짙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비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슬람에 대해서 무지하잖아요. 진짜 접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근데 미국은 진짜 혐오하잖아요. 그것도 근데 미국인 모두를 대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니 근데 우리나라랑 분위기가 아예 다른 게 미국은 테러에 대해서 직접적인 타겟이 됐던 나라잖아요. 9.11 아예 테러. 달라. 아니, 이게- 민족이 생각하는 게 아예 다르더라고. 그래서 평소에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패널분들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질문은 안 했는데. 자, 우선 그 이슬라모포비아, 이 이슬람 더하기 포보스라는 공포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테러나 뭐 반인륜적 뭐 행태, 뭐 이라크 전쟁, 혹은 개신교의 반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슬람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만큼 또 무슬림이신 분들은 차별을 받고 있죠. 그래서 유럽 무슬림은 직장이나 주택에서 차별을 자주 당한다고도 하고요. 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무슬림이 이슬람 신도들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이슬람을 믿는 분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 퀴즈를 내볼게요. 오늘 퀴즈를 몇 개 준비했는데 전 세계에서 이슬람의 거부감이 가장 큰 나라가 어딜까요? 삐빅 안느. 땡. 아니 내가 대답하겠다고. 미국이라고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집계하기 쉽지 않겠지만 2018년 5월 매일경제 기준으로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국은 이슬라모포비아가 없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국이 이슬라모포비아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있습니다. 제주도 난민 문제. 예멘 국가의 난민 수용 문제가 가장 크게 화두가 됐죠. 예멘은 맞아요. 이슬람 국가고요. 이슬람 종교를 믿는 국가인데 예멘 어디 있죠? 중동에 중동, 중동에 있는 서남아시아 나라인가요? 뭐 어디 있겠죠. 그래서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일이 커졌죠. 반대하는 쪽도 많고 그때 이제 또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우리도 어릴 적 전쟁 고아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6.25 전쟁을 거론하시면서 난민 수용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정말 핫한 이슈로 한동안 뉴스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 난민 문제가 한국의 이슬라모포비아를 전면에 내세웠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하나 들려드리면 2018년 8월 중앙일보에 혐오가 아니다 안전을 원한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난민 수용에 동의하는가라는 설문조사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하신 분이 50.7%입니다. 과반이 넘었죠. 꽤 많다. 적대적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44.7%. 완전 극과 극이구나. 반반이네. 네. 그래서 그 적대적이라고 생각하신 분 중에 성별로 보면 남성이 38.9%이고요. 여성이 50.4%입니다. 연령별로
따져보면 20대가 반대하신 분들이 58%, 30대가 54.4%, 40대가 37%, 50대가 37.3%, 60대 이상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40.9%.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야 과반 이상이 찬성하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바뀝니다. 이슬람계 난민 수용에 동의하는가? 반대가 얼마로 올랐을까요? 한 70? 80, 90? 66.6%로 오릅니다. 자, 아까 예멘 난민을 거부한 사람이 몇 아, 퍼센트? 예멘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난민 수용에 동의하는가라고 했을 때 아. 반대가 44.7%였는데 그러면 이슬람계 난민을 수용하는데 동의하는가에서 66.6%로 한 뭐 20% 이상 오른 거죠. 아, 그럼 빼박이네. 네. 그리고 그럼 성별로 봅시다. 반대하는 남성이 59.1%로 오르고요. 반대하는 여성이 73.9%로 오릅니다. 빼박이죠, 뭐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20대의 반대가 두드러지게 상승하는데 78%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문 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난민은 모두 강제 출국해야 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7.8%가 됩니다. 이러면 한국 사회는 이슬라모포비아가 굉장히 짙은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맨 처음에 난민 이야기만 했을 때 꼭 이슬람 사람이어야만 거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일단 외국인이 이방인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뭔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나 뭐 이런 법적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거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치가 그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진짜. 그렇죠. 네. 난민 수용에는 동의를 하는 게 과반이 넘지만 이게 이슬람계로 넘어가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이 이슬람 포비아가 굉장히 짙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설문이 언제쯤 된 거예요? 2018년 8월 중앙일보입니다. 한참 그때네. 한참 네네. 핫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분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 혐오가 아니다, 안전을 원한다라고 적혀 있다고 해요. 이거를 반대로 해석을 하면 난민은 위험하다라고 그치?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슬람 종교에 대한 현황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이야기 서두에 시작을 했는데 자, 세계적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종교가 무엇일까요? 이건 2013년 1월 중앙일보 기준입니다. 비빅 안느 기독교. 좀 더 넓게는 카톨릭. 그쵸, 네, 그쵸. 1위가 카톨릭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기독교랑 카톨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네네. 기독교는 그러니까 구교와 신교, 그러니까 카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게 기독교이니까 네, 우리가 그 종교를 구분할 때는 명확히 짚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개념이 좀 특이하게 잡혀 있는데 우리나라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게 사실 개신교죠. 그렇죠. 개신교죠. 근데 이거를 짚어야 된다고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본 통계가 두 개를 합친 거였어요. 그치. 한테 합쳐야지. 네, 1위가 카톨릭으로 22억 명입니다. 몇 퍼죠? 많다. 퍼센테이지는 통계마다 달라서 뺐어요. 예, 이게 연도마다도 다르고 해서 2013년 1월 기준으로 로마 카톨릭이 22억입니다. 그럼 2위가 뭘까요? 비빅 안느 되게 열성적이네. 이슬람. 정답입니다. 나 불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교는 4위죠. 이쯤에 딱 나올 타이밍이야. 2위가 이슬람이고 16억 명이 있습니다. 24% 정도 된대요. 예, 24에서 25% 정도 되고요. 세계 인구의 25%니까 4분의 1 정도가 4분의 1이지. 이슬람 종교입니다. 주로 중동 지역이나 하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동부러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뭐 서부 지역 엄청 많이 분포돼 있다고 해요. 자, 3위가 뭘까요? 기회를 드리죠. 비빅, 비빅, 하모, 불교. 땡, 내가 4위라 했잖아. 땡. 비빅 힌두. 땡. 힌두 맞아요. 3위는 무종교입니다. 무종교를 포함시켜.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11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위가 힌두교 10억, 5위가 불교 5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통계마다 다르고 년마다 너무 달라서 그냥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큰 틀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2006년부터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매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순위가 바뀐다기보다는 수가 억명수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뭐 전 세계 인구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데 그쵸. 그들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클래시피케이션 한 거를 그러니까 분류하는 거를 매년 같은 수로 집계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순위는 똑같죠. 거의 비슷해요. 밑에선 많이 바뀌어요. 뭐 무종교, 힌두교, 불교 이하 이쪽은 막 바뀌는데 근데 이제 뚜렷하게 보이는 건 무종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뭐 그 정도. 자, 그럼 이슬람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종교입니다. 사실 아까 안느님이 제대로 짚어주셨는데 저희는 이슬람에 대해 무지한 편이에요.
포비아 이전에 음. 무지한 편인데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이슬람에는 세 개의 파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수니파, 시아파 오. 하나 모르겠다. 뭐야 공부해 왔어요? 저 예전에 십자군 이야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전 네. 아무것도 처음 들어봤어. 우선 수니파, 시아파가 제일 유명하죠. 주류라고 할 수 있는 파는 수니파입니다. 전체 무슬림의 80% 이상이 수니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16%가 시아파고요. 그리고 이슬람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유일신 사상일 거예요.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유일한 신이 누구시죠? 알라. 알라. 네, 맞습니다. 알라입니다. 그래서 이 유일신 사상 때문에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건데 전 세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다. 그럼 국내 현황을 좀 알아봅시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무신론자고 종교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왜 이슬람 얘기를 할까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언제까지고 밀어낼 수 없는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왔어요. 이제는. 여러분 메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패션의 메카다. 들어봤죠. 뭐 교통의 메카다. 그리고 할랄 식당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할랄 가이즈. 네. 그래서 메카라는 말도 이슬람 사원 이름입니다. 그게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정말 신성히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원인데 거기에 모든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메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람과 할랄 우리가 또 많이 들어봤던 단어인데 이슬람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해도 괜찮은 행동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랄 식당이라고 하면은 이슬람 종교인들, 무슬림들이 가도 되는 식당, 식재료가 이슬람 종교를 믿는 분들이 먹어도 되는 식당 이런 뜻입니다. 그 식재료가 단순히 뭐 예를 들면 뭐 돼지고기가 안 돼 이거를 떠나서 그 할랄 규정에 맞는 도축법이 있대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과정을 통과한 음식만 팔 수 있어서 할랄 음식이라는 표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증제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할랄 가이즈도 포함돼 있나요? 네, 그거는 이제 할랄 음식으로 만든 뭐 푸드트럭이 유명해져서 그렇게 된 신기하다. 거고. 또 다른 퀴즈. 오늘 퀴즈가 많습니다. 네. 전국에 이슬람 사원이 몇 개 있을까요? 일단 한남동에 하나. 진짜? 그치, 이태원에 그치, 있어요. 아, 이태원에 진짜? 있죠. 네.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우선 뭐 사실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17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별로 없네. 그래요? 전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만? 네, 한국에. 한국에만. 네, 그래서 뭐 서울, 안양, 많다. 대구, 부산, 전주, 제주, 광주, 많다. 안산, 인천 등등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국내에 이슬람이 언제부터 들어왔을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볼게요. 언제 들어왔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전쟁 때 들어옵니다. 한국전쟁에서 무슬림 군인이 참전을 합니다. 자, 터키가 참전을 하는데요. 터키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여단 병력을 한국에 파견한 국가입니다. 형제의 나라죠, 형제 나라. 네, 형제의 나라라고도 하죠. 그리고 터키는 유명한 이슬람 국가죠. 서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고요. 그리고 또 참전을 하면서 후방에는 앙카라 학교라는 학교를 건립해서 전쟁 고아나 양육, 교육에 일조를 한다고 합니다. 종전 이후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제6 터키 여단의 군 이맙 압둘 가프르 카리 이스마일 오울루라는 당시 53세 무슬림 군인이 잠깐만, 한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아, 진짜? 대박이다. 이름이 최초로 기시구나. 예,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싫어요. 집중 못했어. 최초로 포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1965년에 한국 이슬람 중앙연합회가 공식 출범하고요. 1969년 5월에 하몽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1,500평 규모의 이슬람 성원 건립 부지가 확정됩니다. 1,500평? 네, 거기 꽤 커요. 왜 이렇게 커? 69년이니까 꽤 옛날이죠. 그리고 1976년 5월 21일 드디어 이슬람 성원이 국내 최초로 건립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태원 이슬람 성원이죠. 아, 그게 최초는 맞아요? 네, 최초입니다. 이태원 이슬람 성원이라고 유명한데 실제 이름은 서울중앙성원이고요. 이후에 국내 무슬림 수는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1980년 부산 남산동, 1981년 경기도 광주, 1986년 전북 전주, 1986년 안양에 계속 이제 성원들이 개원을 하고요. 1986년 안양에 개원된 성원은 외국 무슬림 지원 없이 자체 개원한 첫 성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약 4만 명 정도의 국내 무슬림이 있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아닌 거죠 지금? 네네, 외국인을 포함하면은 20만 명 정도 있을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20만 명이면 되게 적은 수긴 해요. 5천만 명이잖아요, 국민이.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이라 그래가지고
고려시대 이야기를 먼저 할 줄 알았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이슬람 중동 상인 이런 거. 네, 이슬람까지 정말 무역 활동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분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들이 조선으로 바뀌고 하면서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백정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백정이 되게 천한 일을 하는 약간 그런 계급이니까 계급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계층. 그때는 네. 계급이 맞지 그러니까 않아요? 계층이니까 약간 이방인에게 그런 자리를 내어주면서 그들이 예전에도 이제 기록 같은 거 보면 실제로 뭐 되게 이국적으로 생기고 되게 좀 눈이 부리부리하거나 다른 느낌으로 뭐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는 그분들이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외국인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선 제가 찾은 자료는 국내 이슬람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슬람이 국내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발췌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힌두교와 헷갈리시는 분도 많아요. 돼지를 못 먹는 종교는? 이슬람, 소를 못 먹는 종교는? 힌두. 힌두. 네, 보통 그렇게 구분을 하실 텐데 어. 힌두교에서 소를 못 먹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신성한 동물이라. 왜 신성한 동물일까요? 그게 신이 형상화된 게 소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은 조금 결이 다르고 시바신이잖아요. 힌두교는. 아. 네. 시바신이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이라고 합니다. 소가? 네. 시바 씨는 새 신 중에 하나 아니에요? 파괴의 맞아요. 신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신이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매우 성스러운 동물이어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를 타고 다니는구나. 물론 뭐 느리겠다. 종교가 옛날부터 파생된 거니까 벤츠를 타고 다닐 순 없잖아요. 말이 더 깐진하지 않나? 자, 그럼 이슬람에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천해서 안 먹는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찾은 거랑 좀 다릅니다. 우선 이게 의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무슬림들에게 돼지를 안 먹는 이유는 신의 명령입니다. 알라가라고 하면 싫어하실라나? 알라 신께서 알라께서 어차피 알라께서 경어가 없으니까 그쪽. 가라사대 음. 돼지는 뭐 말씀하신 대로 천한 동물이니 어. 먹지 말라. 근데 왜 천하대요? 근데 돼지. 사실 알라가 저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잖아요. 맞아요. 같은 사람이라는 썰이 있죠. 저는 기독교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 재림교거든요. 토요일 교회예요. 음.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들어만 봤어요. 잘 토요일에 몰라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데 난- 저희도 이제 똑같은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왜냐면 왜 하나님이 천하다고 하는 거예요? 더럽다고. 그래서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뭐 오징어처럼 좀 더러운 걸 먹고 사는 동물들을 먹지 말라고. 저는 어렸을 땐 그렇게 뭐 배웠어요. 더럽다의 기준이 더러운 걸 먹는 동물?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편견이 들어간 것 같은데 돼지는 뭐 사실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약간 이미지가 소랑 좀 다르잖아요. 그런 약간 거 없으세요? 소는 저는 좀 있었어요. 성실하고 막 이런데 풀 뜯어먹고 이런 이미지인데 돼지는 풀 아. 뜯어먹지 않잖아요. 막 게으른 이미지. 오물을 먹을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었죠. 제가 안내님의 궁금증에 답을 드릴게요. 제가 이걸 답을 찾아왔는데 빨리 말해. 왜 돼지고기를 안 먹는 종교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답이 있더라고요. 물론 답은 아니에요. 말은 역사학자들의 의견인데 소는 인간과 같은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소를 키워도 인간이 먹을 그치. 식재료가 줄어들지 않아요. 안 건초를 겹쳐서? 먹거나. 근데 돼지는 인간과 같은 먹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식성이니까. 이슬람 종교도 그렇고 사실 그 예수님을 포함한 그 가톨릭도 비슷한 데서 출발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비슷한 그 서남아시아 쪽에 출발을 하는데 좀 척박한 땅이에요. 저희가 흔히 아는 아시아나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그래서 먹을 게 좀 적은 나라들이 많았는데 돼지는 이 사람의 먹이를 탐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구전되고 신의 이름을 빌려서 돼지를 먹지 말아라로 굳어졌다는 게 거의 약간 정설처럼 여겨지는 얘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슬람을 알아보기 전에 혼동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랍, 중동, 이슬람을 구분할 수 있으세요? 저는 이걸 주제를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아랍은 나라 이름 아니에요? 유대? 아. 유대교? 아랍에미리트. 사실 제가 이거 질문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음. 그 뭐 기독교, 카톨릭, 유대교, 이슬람 요거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거는 근데 이슬람이랑 저희가 얘기하는 그 가톨릭 있잖아요. 기독교 라인이랑은 뿌리가 같아요. 네네. 아브라함의 종교죠. 네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을 섬겼던 게 이슬람이고 또 음. 다른 아들을 이거 다 아시면 아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뿌리가 같아요? 전 처음 알았어요. 뿌리가- 이걸 알고 그건 모르고 알고 여쭤보니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럼 이슬람이 뭐라고 약간 하신 거예요? 그냥 이슬람이 비교적 되게 나중에 나왔다는 약간 요 정도로 알고 있었고 아니요. 시기가 나중에 태어났다고요?
그 기원 후 아닌가요? 이슬람? 기원 후죠. 네. 음. 600년 진짜? 경이었던가? 근데 뭔가 제가 그쵸. 그럼 트레이싱을 올라갔을 때는 사실 같은 아브라함의 종교들이죠. 맞아요. 진짜요? 이게 그게- 역사학자들의 썰에 의하면 둘이 같은 신을 섬기는 종교다라고 아 진짜?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어. 저희 성경에 교회 다녔으니까 아시겠지만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을 이슬람, 저희 기독교, 유대교는 구약을 다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다 믿고 이름이 다를 뿐 어디서 알라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고 다 구약을 믿고 신약까지 믿는 게 저희가 말하는 기독교예요. 이게 약간 예언자 아니면 선지자를 중심으로 많이 갈라지는 걸로. 네, 그래서 신약을 알고 믿는 있었는데. 사람들은 예수의 존재를 믿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그 말을 전하려 온 뭐 선지자, 뭐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다라고 믿는 게 이제 기독교파고, 다른 파는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신약을 믿지 않아요. 이제 다음 예수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가 무함마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슬람. 그리고 다른 데가 유대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유대교는 그러면 구약 신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요, 구약을 믿는 게 유대교. 아 구약을 우리는 똑같이 세 개 믿고? 다 종교는 다 구약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종교예요. 아 진짜? 근데 범님님 무슨 얘기하려고 하셨죠? 아랍과 중동과 이슬람을 구분할 수 아, 있는 일단 중동은 얘기라고 그거잖아. 했는데. 중동은 지역 이름이고, 네 맞아요. 아랍은 이 나라 이름이고. 자 우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안도님 되게 많이 알고 계신, 역시 종교를 알고 계시니까. 우선 아랍은 민족의 개념입니다. 아랍어를 사용하고 아랍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아랍 연맹 소속의 22개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민족. 네네, 민족의 개념이고요. 음. 지리적인 개념으로 중동을 사용하는 거고요. 중동은 모로코로부터 아라비아 반도, 이란 및 지중해 남부와 동부 해안 주변 국가까지, 아까 아랍 국가가 22개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19개 국가 더하기 비아랍 국가인 이스라엘, 터키, 이란을 합친 게 중동입니다. 근데 사실 그려지진 않을 거예요. 저희가 그쪽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도 터키 어디요? 이스라엘, 터키, 이란. 아 이란까지. 그리고 그럼 이슬람은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이슬람을 신봉하는 전 세계적인 무슬림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슬람 회의기구가 있습니다. OIC라고 하는 이슬람 회의기구가 있는데 4대륙에 걸쳐서 57개 회원국이 있습니다. 유엔을 뒤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기구입니다. 어느 날 외계인이 지구를 오면 이 행성은 이슬람 행성이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슬람에 대해서 세계적인 정세, 국내적인 정세, 그리고 아랍과 중동과 이슬람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는데, 그럼 이슬람의 파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흔히 파워라고 하면 경제력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국가들이 얼마나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가인데, 이슬람 국가 하면 가장 떠오르는 큰 경쟁력은 뭔가요? 석유. 그렇죠, 석유죠. 자, 그러면 석유의 중동 의존도가 몇 %? 될까요? 90. 조금 80, 더 내려보세요. 80. 80보다 조금 높습니다. 75. 아니, 80보다 조금 높아요. 85. 82.3. 81인데 어. 2017년 기준입니다. 2017년 기준 중동 의존도가 81.7%인데 이게 10년 내 최저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슬람의 파워에 대해서 한 기업을 예로 들어드리려고 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거기가 이슈가 많이 되더라. 자, 우선 아람코에 대한 회사는 아라비안 아메리카 오일 컴퍼니라는 회사고요. 1980년에 국유화에 성공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입니다. 돈이 그렇게 많다고. 네, 근데 이 기업은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발표할 의무가 없어요. 실적을. 그래서 추정 매출이 1년에 400조, 추정 자산이 2,700조. 근데 이 회사가 다른 석유 회사를 M&A하기 위해서 2021년 내에 기업 공개, IPO죠. 기업 공개를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 SOL도 아람코의 자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가져갔죠. 네. 자, 그런데 이 기업이 기업 공개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기업 걸 공개한다는 게 뭐 재무 이런 걸 공개한다는 거예요? 주식 시장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상장한다. 예. 상장을 예. 한다는 거예요. 기업 공개는 약간 경영학 용어고 주식 시장에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게 좀 더 포멀하겠네요. 자, 근데 이렇게 큰 기업인 아람코가 주식 시장에 등장하는 순간 2조 달러의 기업 가치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자, 그럼 2조 달러 기업 가치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한번 볼게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조 달러를 넘긴 회사가 2018년 8월에 나옵니다. 디즈니? 애플입니다. 애플. 애플이 인류 탄생 이래 최초로 1조 달러의 기업 가치를 돌파한 회사예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조 달러를 돌파했죠. 그만큼 1조 달러 기업이 된다는 건 인류 역사상 있던 적이 없어요.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 천조. 천조. 천조? 기업 가치, 주식 상장된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를 다 합치면
그러니까 주식 가격을 다 합치면 1조 달러가 넘는다는 얘기죠. 근데 1조 달러 기업이 애플밖에 없는데 2018년 2조 이후 달러의 가치를 예상한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들어오자마자. 예상한다고 합니다. 예, 등판하자마자 그 정도로 대단한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국가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주식에 상장된 기업을 다 합쳐도 아람코를 못 이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국제 기구 중에 오펙이라는 기구가 있죠. 석유 수출국 기구인데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가 있긴 하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는 대부분 이슬람 국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지금까지 알아보면 국가도 많아, 신도도 많아, 돈도 많아. 근데 우린 잘 모르고. 근데 우린 잘 몰라. 근데 알고 보니 우리나라에 10개가 넘는 거의 20개 가까운 사원들이 있고 20만 명 넘게 거주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세계화가 진행되면 우리나라에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이슬람의 탄생에 대해서 제가 진짜 짧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원 후 얘기라고 하셨는데 기원 후가 맞고요. 570년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에 있는 쿠라이시 부족의 하심 가문에서 무함마드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무함마드가 40살이 되던 610년 동굴에서 명상을 하다가 알 수 없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천사가 알라의 계시를 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언자임을 깨닫습니다. 본인이 일생 동안 종교를 포교하기 시작하는데요. 오직 유일신인 알라만을 믿으라고 포교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종교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신 부분일 거예요. 무함마드라는 분도 알고 계실 거고. 근데 당시 그 메카라는 곳은 다신교가 유행했어요. 여러 신을 이렇게 막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무함마드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박해와 핍박에 대항하기 위해서 무슬림들을 데리고 공동체를 결성을 하고 622년에 메디나라는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를 히즈라라고 하는데 이슬람력의 기원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628년 메카의 카바 신전을 순례하러 가기를 결정을 해요. 돌아간다는 얘기죠. 메디나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30년에 아주 평화롭게 1만의 무슬림을 데리고 무기를 지니지 않은 채 메카로 무혈 입성을 합니다. 세력이 커진 거죠. 1만 명까지 신도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라는 말이 나오고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다. 다르게는 알라는 가장 위대하시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카바 신전으로 돌아와서 모든 우상을 파괴합니다. 유일신인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공포를 하고 이제 이슬람의 성지가 됩니다. 이슬람도 우상 숭배 금지인가요? 그럼요. 유일신 사상이니까요. 그래서 메카에 모여서 이제 이슬람의 성지가 되고요. 메카가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632년에 무함마드는 열병으로 사망합니다. 창시하신 분 치고는 되게 금방 가셨어요. 담백하게. 네. 그리고 이제 이슬람 경전, 꾸란이라고도 하고 쿠란이라고도 하고 이런 이슬람 경전이 나오는데 매우 매우 성스러운 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스럽게 생각하냐면 번역을 금지합니다. 사실 번역을 한다는 거는 사실 문화를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의 문화나 생각이나 신앙심을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무슬림들 혹은 다른 나라에 있는 무슬림들은 그 나라로 된 성경으로 시작을 하겠죠. 쿠란으로.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는 못 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번역을 바뀌니까. 하면서 그쵸. 예. 네. 그것도 그건데 권위가 복제되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정도의 책이 두 권 생긴다는 걸 싫어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그곳 메카에 가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려진 비밀스러운 계시 혹은 그런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데 모든 곳에서 그 말씀이 들어질 수 있으면 권위가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조집의 논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뭐 맛집도 음. 원조일 때만 의미가 있고 그치. 그런 카피는 다 아니다. 그렇게 음. 하잖아요. 비슷하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 이슬람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얕게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스탠스는 단 하나입니다.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자, 그 중에 이제 육신 오행이라고 해서 6가지 종교적 신앙과 5가지 종교적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교리라기보다는 해석이 분분한 교리가 있어요. 지하드라고 하는 이게 세계 기사, 문화 기사, 경제 기사를 많이 읽으신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성전이라는 뜻을 그렇죠. 성전이라는 뜻을 가지는 교리인데 수니파에서는 교리에 넣지 않는다고 해요. 이제 카라지파라는 곳에서는 또 뭐 교리에 넣는다고 하는데 이제 파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우선 이 지하드라고 하는 성전이라는 개념은 모든 노력을 지칭합니다. 욕망의 절제, 뭐 열심히 공부하기, 좀 더 낮게는 뭐 거리를 열심히 청소하기, 그런 모든 노력들을 지하드라고 하는데 쿠란에 있는 말 중에 8장 39절에 소동이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종교가 모두 하나님께 귀의할 때까지 그들과의 싸움을 계속하라. 아, 그게 이제 47장 4절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서로 접전할 때 그들의 목을 쳐라. 너희들이 와우. 많은 사람을 살해해버렸으면 다음에는 묶어라 라는 쿠란의 말씀이 있는데 이건 물론 번역된 거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IS가 여기 근거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진짜 세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아까는 모든 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리를 청소하는 것도 이거 지하드예요. 근데 이런 해석의 분분함 때문에 개종을 안 하고 이슬람 규율에 따르지도 않고 이교도거나 이단이거나 불신자들을 다스리는 해결법, 최종 해결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슐라님 말씀대로 2014년 ISIL이라고 하는 흔히 IS라고 하죠. 이슬람 무장단체의 등장과 함께 안 좋은 단어의 대명사가 됐죠. 지하드라는 단어가. 제가 학교 교양 수업에서 테러리즘의 시대 읽기라는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거기서 샤를리 앱도 사건이라 그래서 프랑스 잡지사를 이 지하드라는 명목 하에서 IS에서 테러를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2014년부터 한 2016년 사이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핫한 사건이었죠. 자, 그러면은 이슬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대부분의 무슬림은 아랍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저도 생각하시지 가지고 않았어요? 있었어요. 그렇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난 하얀 아랍이 뭔지도 터번을 몰랐어. 쓰고 이렇게 막 하얀 옷이나 빨간색 체크무늬 옷을 입은 수염 잔뜩 기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슬람교 중 아랍 사람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20%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무슬림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다는 뜻이겠죠. 자, 두 번째, 대부분의 무슬림은 중동에 산다. 이것도 지금 인구 비율로 봐선 전 세계에 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전 세계에 다 살긴 하는데 62%가 중동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이슬람이 여성의 신체 노출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의 큰 오해라고 하는데 오해예요? 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심하고요. 나라에 따라 그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그게 뭐 부르카라고 하는 게 있고 히잡이라고 히잡이라고 하는 게 예. 있고 종류가 있는데 그게 가리는 정도에 따라서 맞아요. 그 옷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잡은 머리에 터번처럼 쓰기만 하는 건데 부르카는 진짜 눈만 빼고 다 가리는 거 뭐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가리는 거 맞잖아. 가리는 근데 정도가 다른 거죠. 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 건데 프랑스에 300만 명 정도의 무슬림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신체를 가리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일반인처럼. 살아납니다. 예. 우선 나라에 따라 차이가 심하다는 거죠. 프랑스 무슬림이 300만 명이나 있지만 신체를 가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모든 무슬림은 종교적 진리만을 추구한다. 우선 미국 무슬림의 45% 정도는 현생 인류의 기원은 진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무슬림의 신기하잖아요. 45%가 진화론을 믿고 있다고요? 네, 미국 무슬림의 45% 정도가 진화론이 인류를 설명하기에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24%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개신교는 진화론을 약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약간 선회를 한 걸로 제가 들었었고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 나서서 진화론하고 충분히 합치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던 걸로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논란이 있는 발언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원래 들었던 것 교리 같아요. 자체는 창조론을 믿으나 맞아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포용해야 한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종교의 진리만을 추구해서 현생 21세기에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과학적 기술 발전이나 세계 정사에 다들 관심이 많고 그걸 잘 수용하는 무슬림이 많다는 거죠. 좋은 얘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슬람을 싫어하는 이유. 자, 어떻게 보면 제주도 난민 사태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걱정했던 부분일 거예요. 2018년 7월 시사저널에 나온 뉴스를 조금 참조를 했는데요. 가장 높았던 게 뭘까요? 저는 여성 혐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범죄 중에서도 살인, 테러. 테러. 1번이 테러인데요. 자, 우선 테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세력들이 대부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2004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91명이 사망한 사건, 그게 좀 크게 화두가 됐었고 2005년에 뭐 영국 런던에서 56명 정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건의 배후가 무슬림으로 지목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 유럽,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이슬라모포비아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테러를 걱정하신 분이 제일 많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여성 인권입니다. 자, 2015년에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공분을 많이 산 사건이 터집니다. 뭔지 혹시 아시나요? 그거죠. 여성 데려가서 집단 강간하고. 맞습니다. 독일 쾰른 중앙역 집단 강간 사건입니다. 이슬람 난민이 주범이다 라고 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죠. 수사 결과가 어떻게 종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의 여성 인권에 대한 생각들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화두가 됩니다. 자, 이슬람계 중동권 국가 14개국 중 여성 인권 수준이 100위 안에 드는 국가가 몇 개일까요? 적게 들어갈 것 같지만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자, 우선 2013년 10월 세계 경제 포럼 기준입니다. 맞춰보십시오. 오늘 퀴즈가 참 많죠? 10개? 10개. 그리고 안내님 10개고 하몽님 전 4개. 4개, 2개. 2개. 정답은 2013년 10월 기준 없습니다. 쉣. 이슬람계 중동권 국가 14개가 여성 인권 순위 100위 안에 하나도 없어요. 2013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2013년이라고 해서 머나먼 과거가 아니잖아요. 쿠란 4장 34절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원치 않는 복장을 입었을 때, 합법적인 이유 없이 남편의 동침을 거절했을 때, 기도하기 위해 부정한 몸을 씻으라고 했는데 거절했을 때, 남편의 허락 없이 외출했을 때 뭐뭐 할 수 있다. 뭐뭐가 뭘까요? 쿠란에 나오는 이혼. 말입니다. 이혼. 하몽님 이혼. 약한데? 안느님 때릴 수 있다. 때릴 수 있다. 슐라님. 강간이 아닐까요? 정답은 안느님입니다. 아내를 구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뭐 그딴 게 다 아. 있어. 데려와봐. 그게 무함마드 데려와봐. 쿨안에 적혀 있다는 거죠, 이게. 4장 34절에 적혀 있다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번역이냐 아니냐 갖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느냐 마느냐로 되게 뭐 얘기가 있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어쨌든 크게 해코지할 수 다르겠어. 있다라고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고요. 아까 우리가 메카, 이슬람의 성지라고 하는 메카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인데 우선 이슬람 수니파 국가고요. 이슬람 맹주국이라고 할 정도로 이슬람에서 굉장히 파워가 센 나라입니다. 아까 아람코라는 회사도 사우디 회사였죠. 자, 여성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아바야라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온몸을 덮어야 됩니다. 여성은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개선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남편, 아버지 등 남성 가족의 동반 없이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여성은 유치원 때부터 남녀 분리 교육을 실시하여 이성 교제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다섯 남녀 번째. 7세 부동석보다 더 무섭네요. 아, 그렇죠. 네. 다섯 번째, 여성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일부 다처 및 근친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여섯 번째,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는데 여성은 직업을 가지거나 여행을 가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반드시 남성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이게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교의 맹주국입니다. 사실 이슬람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이 한 국가를 보고 이슬람교가 나쁘다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슬람 종교를 믿는 아랍 국가는 몇 퍼센트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 싫어하는 이유를 찾아보면 이게 다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라모포비아의 근원이죠. 테러와 여성 인권에 대한 게 가장 강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자료 조사를 해봤던 거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슬람 종교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제 종교를 믿지는 않지만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동시에 하지만 내가 흡연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처럼 어떤 선택과 권리의 자유라는 측면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뭐 제가 자기소개하는 거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진짜 폭력을 진짜 극혐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여성 인권 이 측면에서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특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직접 포란에 적혀 있는 것들을 몇 번 읽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거부감을 좀 많이 심하게 갖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 새로 또 들으니까 한 몇 년 전에 읽었었는데 또 화가 나요. 네, 좀 약간 그러네요. 저도 뭐 별 생각 없었는데 오늘 들으면서 점점 적대감이 심해지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샤리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샤리아법은 이슬람 종교의 율법이에요. 혹시 뭐 개신교, 카톨릭 쪽도 율법이 있어요? 법전이 있어요? 그런 건 있죠. 10계명. 아, 10계명. 뭐 그걸 어기면 징역을 받는다든지 처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없죠. 우선 이슬람 종교의 율법으로 샤리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국가의 상당수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참 이슬람이 대단한 종교라는 게 느껴지는 게 세계 3대 법체계 중 하나입니다. 두 개는 뭘까요? 이게 검색해보니까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웁니다. 3대 법체계? 네, 세계 3대 법체계라고 하는데 근데 모르실 것 같아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네. 영미법과 대륙법입니다. 들어보셨죠? 기억 저편에 어디 있을 거예요. 네. 들어는 네. 본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퀴즈. 한국은 뭐를 따르고 있을까요? 영미법. 하몽님 영미법, 영미법. 안느님 영미법, 영미법. 다 틀리셨습니다. 대륙법을 아, 따르고 있고요. 대륙법을 다행히 샤리아법은 아닙니다. 자, 우선 영미법은 미국, 영국, 인도, 호주 등이 따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판례법주의라고 해서 판례가 곧 법이 됩니다. 근데 우리도 판례를 많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대륙법의 특징이기도 한가 보네요. 영미법의 특징은 네. 판례가 곧 법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의 선례가 생기면 그게 다음 판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선례 구속의 원칙이라고 해서 판례가 이후 재판의 법정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영미법이고요. 대한민국이 따르고 있다고 하는 대륙법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례를 참고합니다. 참고구나. 네, 영미법과 좀 달라요. 그리고 교화 중심이어서 대체로 형량이 낮습니다. 그리고 가중주의 처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중처벌이라고 하죠. 중한죄를 가중해서 지었을 경우에는 중복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미법에는 없어요. 왜 없냐면 잘못을 하나 하면 수명보다 높게 나와요. 형량이. 그래서 가중처벌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근데 이제 대륙법은 교화 중심이기 때문에 형량이 낮지만 중한죄를 중복해서 지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자, 이렇게 3대 법체계 중 마지막 샤리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대단하지 않나요? 세 개의 법체계 중에 종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의 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검색하고 자료 정리하면서 정말 좋고 싫고를 떠나서 진짜 대단한 종교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상하긴 하네요. 걔가 왜 거기서 나오지? 자, 우선 샤리아법은 고대 아랍어로 지켜야 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함마드가 만든 건 아니라는 게 정설이고요. 종교가 전해져 내려오면서 생겨난 법이라는 게 정설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이걸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이 정해준 계시법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5분법에 의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하고요.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끔찍한 형벌을 받을 거라고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겨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말 나와서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이슬람 교회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 신이 정해준 계시법으로 종교적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 자체를 좀 꺼려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을 반대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발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자, 이 5분법은 5가지인데 의무적인 행위, 권장되는 행위, 시비를 문책하지 않는 행위, 비난을 받지만 금지할 수 없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지된 행위로 구분이 됩니다.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데는 이 샤리아법이 굉장히 큰 공헌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나 지배자에 상관없이 모두 샤리아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한국이랑 일본이 같은 종교를 믿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렇다고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처벌을 받을 때 한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샤리아법이라는 건 너가 무슬림이면 이 법체계가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나라든. 그래서 국가나 지배자에 상관없이 이슬람 지역이라면 샤리아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가 종교가 이슬람이고 무슬림이면 어디서든 같은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크냐면 장거리 무역을 하는 서남아시아 및 중동에서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 무역을 하다가. 약간 화폐 같은 느낌이구나, 거의. 그렇죠. 공통적인 느낌인데 내가 뭔가 장기 무역을 하다가 이 나라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슬람 국가야. 근데 내가 무슬림이야. 그럼 내 고국과 같은 처우를 받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장거리 무역을 하는 사람은 이슬람을 믿어야 이득이죠. 그치. 네. 그래서 이게 동남아시아를 포함해서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뻗어나가는데 고대부터 큰 기여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옛날부터 있던 거라고 했잖아요.
세계 3대 법체계 중 하나고 형벌이 매우 잔혹해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아요. 자, 한 4개 정도 실제로 현재 2019년에 이슬람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형벌입니다. 참수형, 투석형, 손발을 절단, 태형 이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참수형은 그 한국 법체계로 보면 사형이죠. 투석형은 이렇게 사람을 땅에 묻어놓고 얼굴만 꺼내놓은 다음에 이렇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이것도 사형인데 이거는 간통죄나 동성애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발 절단. 손발 절단은 언제 할까요? 도둑질했을 때. 맞습니다. 절도 및 소매치기입니다. 무서워서 절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도벽이 자동으로 나올 거야 아마. 그러니까. 자, 그리고 태형, 엉덩이를 때리는 거죠. 이건 언제 맞을까요? 기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우선 우상숭배 시에 태형을 받고요. 음주 적발 등 하면 안 된다고 정해진 교리를 어겼을 때 태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21세기도 꽤 지났는데 지금 이루어진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형벌들이에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비난도 많은 편이고요. 이게 실제로 뭐 시행이 많이 된다는 건 듣고 있었는데 가끔 국제 뉴스에 몇 번 뜰 정도로 이렇게 아주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막 다다다닥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흔히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들 세계에서는 어기면 그냥 바로 하는데 가차없이 적용하는 아 근데 거예요? 계속 어기나 보네? 끝도 없이? 이렇게 벌이 인간 센데도? 욕심은 끝이 없고 뭐, 같은 실수를 어떻게 그래? 반복하니. 한국이라고 뭐 교도소가 미어 터질 정도인데 뭐. 아니 우리나라는 형벌이 그러니까 약하잖아요. 근데 뭐 살다 보면 그렇게 되나 봐요. 자,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샤리아 법이라는 게 옛날부터 내려온 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여성과 비무슬림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자, 우선 한 가지 예로 영국도 무슬림이 굉장히 많거든요. 남성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와 여성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 수용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여성이 낙단 얘기죠. 자, 그리고 유산을 상속받을 때 여성은 남성의 반을 가져갑니다. 그런 판례가 있어요. 샤리아 법정에서. 그리고 여성의 법정 진술은 남성의 진술의 반 정도의 신빙성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있대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제가 코란 그 이제 원전은 아니죠. 제 한글로 써 있는 거를 몇 번을 이제 몇 년 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사실상 약간 이제 여성을 물건처럼 다루는 그 경전 자체가 그런 내용이 아예 거기 박혀 있다 보니까 여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실제로 모든 이제 무슬림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약간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매우 언짢은데 다음 얘기 뭐예요? 네, 다음 얘기. 이렇게 여성 및 비무슬림에게 굉장히 불리한데 물론 이슬람권에서는 20세기 이후부터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개정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샤리아 법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법 체계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법은 뭐죠? 이거 빼고 자유롭게 살아. 이거 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운더리를 정해주지. 그렇죠. 근데 이 샤리아 법이라는 건 종교에서 나온 만큼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결혼과 관련된 거, 성과 관련된 거, 일상생활에 포함된 모든 면을 다루고 있는 법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들은 이거 하지 마라는 좀 수동적인 측면으로 규제한다고 하면 이건 능동적인 부분까지 다 관여하는구나. 그렇죠. 일상생활까지 다 파고드는 거죠. 쿠란 중에 샤리아 법이라고 하는 파트가 일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쿠란을 법처럼 여기는 거를 샤리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쿠란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쿠란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에 대한 책이고 성경책처럼 있는 거. 책이고 샤리아 법은 법 체계인 거예요. 법 체계. 아예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샤리아 법이라는 것도 이슬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쿠란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하고 있고, 네. 자, 근데 이 샤리아 법이라는 게 지금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렇게 이성적으로 보이진 않는 법 체계입니다. 세계 3대 법 체계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예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2003년 유럽 인권재판소, 2011년 호주 정부 성명, 2017년 미국 13개 주에서 다 샤리아 법을 반대하고 금지시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샤리아 법정이 85개가 있다 그래요. 참 이게 신사의 나라라서 그런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 때문에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럼 영국에 있는 이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샤리아 법대로 재판을 받고 영국 법대로 재판을 또 받아요? 이중 처벌을 하나? 아니 영국에서 만약에 하면 샤리아 법정 가서 처벌을 받나 보지. 샤리아 법에서 우선
처벌을 받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근데 샤리아 법정이 영국으로부터 그러니까. 벗어나진 않았으니까. 영미법에도 적용을 받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영미법이랑 샤리아법이 아예 다른 곳이라서 샤리아 법정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럴 거면 수도 있- 영미 법정에서 이미 했겠지.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는 추세인데 근데 이게 금지한다고 이 종교적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샤리아 경찰, 샤리아 구역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자치구를 만드는 거예요. 특정 지역에서는 샤리아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구역을 무슬림들이 정해요. 나라에서 허가해 준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치대 역할을 하는 샤리아 경찰들이 순찰을 돌아다닙니다. 경찰인 것처럼 이렇게 제복을 입고 그래서 뭐 마약, 술, 도박, 포르노, 매춘, 음악, 게임, 담배 이렇게 뭔가 금지된 것들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립니다. 더욱이 이슬람 자치 지역을 정부가 만들어라라고 요구도 해요.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는 추세니까 이제 뭔가 반발 심리 혹은 자기들의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거겠죠. 집회를 하는 것도 사실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긴 한데 그래서 시위까지 합니다. 프랑스에서도 하고 네덜란드에서도 하고 많은 무슬림들이 샤리아법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이런 샤리아 구역을 만들어라 라고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서 샤리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사실 우리가 무슬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두 축입니다. 이슬람 종교와 샤리아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매우 긴 시간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이 종교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생각도 나쁘게 얘기할 생각도 없습니다. 아까 이슬람 종교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고 이슬람 종교를 왜 자국민들이 싫어하는지에서도 얘기를 해줬고 실제 판례나 기사들을 대부분 참고했습니다. 법례님께서는 그냥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알아야 하는 현상으로서 그렇죠. 다뤄주신 것 같아요. 네. 이슬람의 파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하는 얘기로 2015년 한양대 이희수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이슬람 문화의 이해, 편견과 오해를 넘어라고 하는 짧은 오피니언을 참고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기준 15억 명의 이슬람 인구가 있습니다. 처음에도 잠깐 얘기한 거지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이슬람인 거예요. 우리가 싫거나 어렵다고 마주하지 않을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간 마주할 거고 국제연합, UN이라고 하죠. 가입국 중 몇 개국이 이슬람 국가일까요? 총 193개국입니다. UN은 세계에서 제일 큰 기구예요. 193개국 중 몇 개가 이슬람 국가일까요? 정확히 20개? 20개? 훨씬 많습니다. 뭐 70개? 너무 많았어요. 아, 네. 40. 57개입니다. 많다. 엄청 많죠.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종교인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자, 그리고 알카에다, 뭐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IS와 같은 급진적 테러 조직과 이슬람을 동일 선상에 두면 안 된다고 이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이슬람과 아랍이 다르듯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죠. 민족적인 개념과 종교적인 개념으로 다르다. 아랍의 전통을 이슬람과 같은 선상에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부 다처제, 여성 할례, 명예살인, 폭력성, 여성 차별 등은 오아시스 사회의 남성 중심 가부장적 유목 구조인 아랍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득이 아랍의 이슬람 국가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환기가 되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전통이라는 거는 실제로 어떤 문화적인 관습으로 행해지는 건 그쪽에 좀 국한돼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아랍의 전통이라는 거죠. 설령 코란에 똑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문화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우린 이슬람을 싫어하고 공포하는가, 이슬라모포미아가 왜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테러, 뭐 폭력성, 여성 인권, 비무슬림에 대한 차별, 샤리아법의 얘기도 했었고 했는데 이게 물론 이슬람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편견들이 아랍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 비중은 75% 이상 아시아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의 전통에 멀리 있는 나라들도 이슬람권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아시아에서 최대 이슬람 국가가 어딜까요? 다들 이제 퀴즈가 너무 많아서 그냥 얘기해주면 안 돼요? 이란? 이란? 네.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나라죠. 인도네시아. 맞아. 인도네시아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랍의 전통, 폭력성, 여성인권, 비무슬림에 대한 차별이나 명예살인, 여성 할례와는 많이 다르죠. 이렇게 이슬람과 아랍을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뭐 신이라고 할지 외계인이라고 할지 지구에는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구나. 보니까 아시아는 이슬람을 믿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워낙 아시아인 무슬림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같은 아시아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 무지하고 모르고 공포를 느낀다고 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제 의견이 아닙니다. 전 아무 생각 없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슬람은 만인의 평등과 형제를 가르침으로써 하층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성장한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그랬듯 비슷하네요. 흐름이. 그렇죠. 이슬람교가 창시된 게 610년이라고 아까 탄생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후로 급속하게 늘어나고요. 하층민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출발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신학적 의미는 복종입니다. 근데 이게 언어학적인 어원은 평화라고 해요.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알라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함으로써 내면의 평온과 지상의 평화를 얻는 것을 믿고 따르는 종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의 알라는 절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유일하시고 우주 삼라만상의 창조주이시다 라고 서술이 돼 있고 이게 카톨릭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공포심과 적대심은 아랍의 전통 혹은 서구 사회가 아닌 아랍 사회의 예전 것들에 대한 공포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슬람이 아니라. 그런 것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쿠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서구인이 무슬림 정복 사업을 설명하면서 사용했던 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혼전성과 강압적 종교 전파에 대한 비난의 단어로 서구 사회에서 쓰는 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슬람을 전파하고 예언자의 본보기를 따르는 것은 모든 무슬림의 종교적 의무지만 무력에 의한 전파는 쿠란의 정신과는 다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쿠란에서는 어떤 종교적 강요도 있을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다고 해요. 2015년 한양대 이희수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이슬람 문화의 이해, 편견과 오해를 넘어라는 글을 짧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이슬람, 샤리아법, 편견과 오해, 기사, 팩트들에 대한 얘기는 끝났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었는데 다들 집중해서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해보고 싶은 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제주도 난민 문제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가 여기서 난민 문제에 대해서 깊게 다룰 건 아니지만 종교의 자유와 난민 문제, 종교 혐오 사이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범례님이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옹호할 생각도 없고 욕할 생각도 없고 근데 말씀하시기를 근데 우리가 더 이상 무시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예시가 제주도 난민 사건이었다. 그렇죠. 라고 가장 하셨죠? 강하게 마주했던 사건이죠. 범례님은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내리셨어요? 아직도 별 생각 없으세요? 난민 사건에 대해서요? 응. 사실 난민 사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원래는? 원래도 그렇고 지금도 찬성한다니까 난민 수용을 찬성하지 않았다고? 네. 왜냐하면 사실 저도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이슬라모포비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 한 명이고 물론 이번에 준비하면서 많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해도 막연한 공포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또 대부분 예멘이라는 나라에서 오셨던 분들이었잖아요. 또 이슬람 국가고 그래서 저는 찬성하지 않는 쪽이었죠. 지금도 크게 뭐 다르진 않아요. 아, 자료 조사를 해도 그렇게 막 달라지지 않았고. 우선 그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 한국이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다른 사람들의 사상적으로든 공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보내야 된다. 뭐 쫓아내야 된다. 내보낸다기보다는 철저한 검증에 의해서 정말 선택적 수용. 그렇죠. 선택적 수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택적 수용을 그러니까 선택을 못 받은 사람들은 쫓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항상. 받고 싶진 않아요가 말이 쉽지 결국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갈 곳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아마 논란이 많은 게 아닌가 싶어. 저는 난민 문제 꼭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너무 궁금했고. 의견이 평소부터 어느 정도 좀 있으셨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처음에는 범례님 같았어요. 저도 그냥 막연히 무서웠고 이기적인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진짜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우리 그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국민이 피해가 온다면 그거는 안 하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비슷한 논리로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이기적으로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사업가다 보니까 트럼프가. 근데 저희가 그걸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 good for them이잖아. 그들에겐 좋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같이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이 보시면 좋은 웹툰이 있는데 꼬마비라는 작가의 되게 유명한 분인데 PTSD라는 웹툰이 있어요. 저도 끝까지는 못 봤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PTSD예요.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근데 이제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인들 얘긴데 한국인들이 이제 일본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때 한반도에 미사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던 한국인들이 전부 다 난민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관련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하고 왜냐면 비행기가 안 뜨니까. 저기가 완전 초토화돼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와중에 사람들 난리가 나요. 막 한반도에 전화해가지고 핸드폰 다 안 되니까 되는 사람 딱 한 명이 나왔어요. 한국어로 전화 되는 사람들을 그 사람한테 막 달려들어요. 나 전화 한 통만 쓰게 해달라고. 가족 확인하고 싶다고. 그러다가 이제 정부 관계자가 와서 여러분들은 난민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해서 한국인들 다 벙찌고 그런 상황에 시작되는 영화인데 일본이란 나라랑 우리나라는 좀 오묘한 그 감정의 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난민이 된 순간부터 만약에 내가 진짜 그 사람들이었으면 그 순간부터 떳떳하지가 못한 거야. 나는 여기서 얹혀 사는 사람이 된 거니까. 난민이 된 거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난민이 된다면이라는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는 난민 반대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진짜 아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말했다듯이 우리나라가 만약에 난민이 된다면 다른 나라가 우리가 제주도에서 그들을 내쳤듯이 내친다면 너무 슬픈 거죠. 우리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전 찬성한다고 봐요. 근데 오늘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슬람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고 그때는 오늘 또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진짜 위험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받아들이면 저는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네요. 근데 약간 안내님 의견에 조금 첨언을 하면 제 의견은 그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수용을 하자는 게 이 사람들을 면밀히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어울려 살 수 있을 사람이 있고 아닐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그게 종교가 됐든 사회가 됐든 그런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그걸 누가 선택하냐는 그 기준이 어디서 오냐는 그게 사실 정부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주관적인 그러니까 선택일 수밖에 없잖아요. 판결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공론장에서 정치적인 다양한 논의, 합의, 대화를 통해서 결정이 내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지, 아까 좀 전에 법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님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정말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합의 과정에서 그런 방식의 결과가 도출되겠죠. 그러면 그런 결과를 수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도 사실 그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조금 잔혹하거나 폭력적일 수 있는 그런 묘사가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신약 성서에 들어오면서 비교적 이제 순화되는 측면이 있죠. 근데 이슬람이 조금 거북한 것은 아무래도 아까 계속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란에 굉장히 배격적이고 배척적일 뿐만 아니고 같은 이슬람교가 아닌 이제 개인들한테 목을 벤다든지 알라신을 위해서 죽이고 순교하라든지 이런 구절들이 간간히 판에 박혀 있는 거잖아요, 아예.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이게 걸리는 거예요, 저는 심리적으로. 그래서 사실 아까 좀 전에 안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 축자적으로 그 성경 혹은 교리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듯이 그러니까 그 현대인의 어떤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랄까요? 관용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런 국제적인 분위기 아니면 문화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잖아요. 완전히 축자적으로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많은 종교인들이 그런 것처럼 종교인들이 충분히 되게 관용적인 사람들이 많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정체성을 딱 특정 집어서 완전히 배격해버리는 거는 이제 위험할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나쁘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논의를 많이 해서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일 것 같다. 그럼 어려운 문제는. 그러니까 만약에 슐라님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어요. 찬성 반대. 전 지금 반대합니다. 지금 반대고. 하몽님은요? 저 같은 경우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난민 문제잖아요. 이슬람이어서 이들을 거부한다기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갑자기 난민으로 온다. 그럼 우린 그들을 받아줄 수 있을까? 아니면 베트남 사람들이 오면 받아줄 수 있을까? 아니면은 미국 사람들이 오면
환영하고 받아줄 수 있을까? 뭐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일본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오면은 이슬람 사람들처럼 절대 반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약간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게 그런 내용 아니었나요? 그렇죠. 이 난민 수용을 찬성하느냐와 이슬람계 난민을 찬성하느냐의 비율이 달랐죠. 네, 뭐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뭐 미국 사람이라고 그닥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영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뭐 태극기를 들고 주말마다 나오시는 일부 분들은 네 환영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세계 그 어느 나라 사람이 와도 난민으로 온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닥 환영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이슬람과 이 문제는 저는 어느 정도는 무관하다고 보고 이거는 난민 문제에만 집중을 해야 오히려 문제가 풀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난민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슬람을 대하는 문제는 그거와 별개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랑 같은 결을 가다가 뒤에서 좀 달라지긴 했는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우리나라가 외부인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로 미국 난민 받는 거랑 이슬람 난민 받는 거랑 전 완전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하몽님이랑 같은 결을 가다가 뒤에서 달라졌다는 게 딱 그 부분인데 우선 한국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을 못 받아들이는 건 오케이. 거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슬람계 난민을 받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뭐 단일 민족 사상이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좀 오류가 많은 사상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데 이 얘기랑 이슬람계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건 좀 궤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그러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멸망해서 우리나라가 그들을 난민으로 떠안게 생겼어요. 그럼 그 우리나라 모든 인원들이 다 찬성할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슬람 난민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난민이라 싫어요가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왜냐면 지금 약간 설문조사가 뭐 실제를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전 설문조사를 봐도 그게 반영됐다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이슬람의 그 종특이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슬람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갖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약간 저도 그렇게 이미지가 있었지만 야만적인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여성 혐오 엄청 심하고 뭐 평등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실 대한민국 표준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그것 하시니까. 때문인 거지. 그래서 제가 그 궤를 생각하면은 일본이랑 미국은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보다도 더 선진국들이고. 근데 이제 북한을 또 데려오면 저는 오히려 이슬람이랑 비슷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반대를 더 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안내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까 그 설문조사 기사의 타이틀과 똑같아요. 혐오가 아니다. 안전을 원한다. 그 기사의 타이틀과 딱 맞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일본이나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잘 사니까 그들이 난민으로 우리나라에 올 확률은 없다고 봐야겠죠. 근데 어느 나라든지 간에 난민이 돼서 우리나라에 올 정도의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보다 못 살거나 상황이 뭐 종교적, 뭐 정치적으로 안 좋아서 우리나라에 올 거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됐든 난민으로 오는 사람은 우리나라는 환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제 말은. 그치. 근데 그 이유가 난민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피해를 줄까봐 이라는 거죠. 우리보다 야만적이고 후진국 사람들이고 우리보다 못 살고 미개하고 이런 게 되게 심해서 저는 이걸 해결을 하려면 이슬람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거기서 오류가 있는 건데 우리보다 못 살고 후진국인 사람들이 오는 건데 그들이 꼭 이슬람인 사람들이 못 살고 후진국이고 뭐 야만하다는 거는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치. 아람코는 2조 달러로 기업 가치를 할 그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하몽님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에 오류가 있어요라고 하면 저는 그거랑 같은 의견이에요. 지금 이 설문조사 결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반대하는 이유가 이슬람에 대한 오해가 있잖아요. 잘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경청을 하려고 했던 게 저도 이 편견을 좀 깨고 싶었어요. 내가 잘 모르니까 반대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내 편견이 맞아. 그 다르지 않았어. 그 편견이 이제 아랍의 전통이다라는 것도 내용이 있긴 해요. 그렇죠. 네. 뒤에 나왔죠. 네. 교리를 떠나서 실제를 놓고 보면 다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게 소수다라는 말씀이셨죠. 아니 들어보니까 소수는 소수가 아닌가요? 아니잖아 지금. 사실 왜냐면 19년까지도 참수형이고 뭐고.
그렇죠. 이게 소수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그 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보수적인 이슬람 종주국인데 그만큼 보수적이고 잔혹한 형벌도 있고 여성 인권이 굉장히 낮고 근데 그런 나라가 이슬람의 종주국이라는 사실은 팩트고 뭐 그런 정도의 팩트는 있죠. 오해가 아니죠, 이건 사실. 네, 아까 예멘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제주도 그 남미? 제주도 네. 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러면 어때요? 예멘 쪽은 어때요? 저 덜 보수적인가? 정확히 얘기하면 모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좀 젊은 세대 연령층 분들이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엄청 예민한 상태라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네, 설문조사 결과가 그랬죠. 네, 아까 되게 젊은 분들이 20대였나요? 네, 20대. 네, 반대가 엄청 컸잖아요. 이슬람 맞아. 난민에 대한. 그렇죠. 이게 일반 난민이었다가 이슬람 난민으로 바뀌자 20대의 반대가 갑자기 늘어났죠. 무슨 버스에서 음료 마셔도 막 저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카페 같은 데서 소리만 좀 크게 내도 저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질적인 그런 그 문화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더 힘든 상태가 아닐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느낌도 드네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없는 주제예요. 이거는. 아, 그렇죠. 세월이 흘러가고 세계화가 더 진행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단일 민족의 사상에서 좀 더 깨어나고 다민족을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또 다시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일 거예요. 해결이 되지도 않고 그때 다시 꺼낼 수 있는 주제일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마음 먹고 누군가 혹은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그 똑같은 이유로 계속 지연시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행선으로. 영원히 답을 낼 수 없겠지.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액션이나 뭐 정치적인 참여나 의견 내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결과가 현재 수준에서 저도 똑같이 지금은 안 된다라는 의견으로 모아지면 뭐 그건 나름대로 따를 이유가 있는. 그렇죠. 아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최소한 우리의 의견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의견. 맞아요. 선은 만들어놔야지. 또 재밌게도 네 분이 다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저희 거의 다 반대 아니에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반대인데 OX로 따지면은 그쵸 반대가 그렇죠. 맞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지. 5가 48%냐 10%냐 뭐 그런 차이가 있겠죠. 왜냐면 저는 실제로 친구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전면적으로 들어온다. 요거는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완전 생각도 다르지. 들고. 지나가다 한두 명 만나서 하이 해보는 거랑 같이 사는 건 다른 거니까.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여자로서 그런 분들 얘기하면은 저의 생존권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난 그것만 없으면은 사실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까 설문조사 결과도 여성의 압도적 반대가 높습니다. 진짜 그것만 아니면 나는 오히려 괜찮은데 그것만 걸려 되게. 그 아랍 전통 그 오아시스식 남성 중심 보수적 사회의 분들이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성분들에게는 신변 위협으로 생각될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았냐면 그게 편견이라고 듣고 싶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신론자이며 어떠한 종교도 옹호할 생각도 비판할 생각도 왜냐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되게 위험하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 그 민족 있잖아요. 조선족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 영화에서도 조선족들을 굉장히 범죄자 취급하는 영화들과 이미지 미디어에서 이미지를 되게 몰고 가서 실제로 우리가 조선족에 대한 반감이 되게 많은 사람들 많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막 저희 지역에서 칼빵 고등학생이 맞았는데 조선족이었다 이런 소문 돌고 괴소문 돌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선족이 그런 분들이 아닌 거라는 게 되게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편견이었다는 거. 난 오늘도 그런 걸 기대했던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은 오히려 소수인데 이미지 메이킹이 좀 이렇게 잘못된 거였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해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생각했습니다라는 주장을 피력하지 않았을 뿐 저는 다양한 정보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아까 제가 그래서 들어서 이해한 바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아랍 또는 이슬람에 대해서 적개심이 있었는데 그 적개심의 타겟팅이 이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아랍 아닐 수 사람들에 대한 거일 수도 있다. 근데 들어보니까 맞는 거잖아요. 것 같아. 그죠? 네. 거의 다 그게 아랍 전통의 이미지라면서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슬람 문화의 이해, 뭐 편견과 이해를 넘어, 편견과 오해를 넘어라고 하는 2015년 한양대 이희수 교수님의 오피니언. 그 이름만 지금은 이희수 교수님 계속 몇 번 들은 언급이 너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IS, 그러니까 무장 단체에 대한 거는 이슬람 종교와 무관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이슬람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그들이 하고 있는 폭력은 이제 이슬람 종교적인 걸로 설명이 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미 음. 너무 급진적으로 선을 넘었지. 나갔다. 그렇다고 하기엔 또 이슬람이 16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신도가 있고 사실 그 프랑스에서 그 테러 연속적으로 막 발생했었잖아요. 몇 그쵸. 년 전에 그 프랑스 국민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졌을 때 그 뉴스에 나왔었어요. 안아주면서 우리는 당신들을 혐오하지 않는다고. 사실 그거 보면서 엄청 감동이었거든요. 선진국이다 진짜. 와. 막 울면서 우리 당신 혐오하지 않는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슬람, 샤리아법, 뭐 세계 법 체계까지 정말 다양한 공대생이 준비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세계 본인 문화적인 비주얼. 그러네. 네. 세계 문화적인 것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소감 한 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진짜 유익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종교는 없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되게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뭐 폭력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합의하에 법으로 수호하고 서로 이제 지켜주자 이런 느낌으로 지금 평화적인 문화를 좀 정착하게 하려고 이제 서로 노력하고 침해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요거를 근절해 버리고 이런 거는 저는 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종교의 자유 좋죠. 네,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응들을 무시한 상태에서 정치적인 결단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그렇지만 가능하면 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충분한 관용과 이해 같은 것들을 선행하는 가운데서 좀 성숙한 판단이 내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종교를 이제 갖고 있는 개개인의 이제 마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종교든지 간에 너무 깊숙이 믿고 그러니까 종교가 물론 하는 이야기가 다 맞기 때문에 점점 더 빠져드는 거일 수 있지만 너무 깊게 빠지면 너무 맹목적이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 중에서 옳은 것이든 옳지 않은 것이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마음을 편하게 갖고 좀 이렇게 내가 실제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사실 저희 오늘 토론하려고 했던 질문들이 몇 개 더 있었죠. 종교에 대한 얘기도 하려 했었고 저는 사실 오늘 토론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저도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저의 의견을 보충하고 싶었어요. 저의 의견이 좀 완전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서.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지금 모자라서 시간이 너무너무 아쉽고 오늘을 계기로 저는 사실 난민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싶어서 오늘을 계기로 더 깊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유익했습니다. 네, 저도 다양한 토론보다는 정보 전달 위주가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 포함해서 저희 모두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